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젯밤 TV토론 보셨나요? 끝까지 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참고 보기가 힘들었죠. 입만 열면 이재명 후보 비난에 이낙연 얘기만 꺼내는 고장난 축음기.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 없었으면 토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인간 말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젊은 후보. 나이가 40이면 철이 들어야죠. 이제 그 입에서 다시 한번 노무현 얘기가 나오면 제가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TV토론도 인성 테스트나 1차 검증을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온 국민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어제 이재명 후보 참 애썼다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확실하게 어둠의 자식들을 몰아내고 새봄나라로 가는 열차의 탑승권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점프 운동에 사용하시라고 정어리몰에서 자체 제작한 고급 미니 보조 배터리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드린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조 배터리만 하지 말고 저기 보조 배터리 제가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우리 패널님들. 예, 그거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보조 배터리가 아주 좋아서 이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상품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가지고 특별 기획 상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양불고기하고 이렇게 보조 배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 더 좋은 가격에 구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특별 기획 상품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TV 토론 정말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대선 TV 토론 중에서 보다가 꺼버리고 싶고 텔레비전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토론 처음 봤는데요. 김은숙님, 끝까지 본 내가 참는 것도 실력이었네요. 바다별장님, 어제 TV 토론 보고 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역겨운 토론 매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아침인 지금까지도 화가 안 풀립니다. 예, 오늘 토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지요.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님, 오늘 뉴페이스 한 분 오셨습니다. 송평수 변호사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규현 변호사님이랑 신인규 변호사님은 송평수 변호사님 잘 아시죠? 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직접은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뵈니까 너무 멋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기사 봤더니 어젠가요? 그 이번에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현직 기자들 4명 무혐의 처분 내렸던데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같이 조사를 받으셨나요? 무려 7번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죠, 검찰이. 그렇습니다. 예. 검사 10명인가 해가지고. 네네. 근데 뭘로 건 겁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또 재판은 있습니까? 어제 결정 난 거는 예. 그 전에 있었던 경향신문 예. 기자들에 대한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보도 관련이고 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TV 토론들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신인규 대표님은 어제 시방쇼에서 생중계까지 하면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꽤 많이들 보시던데요? 예, 뭐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다 보니까 또 주제도 정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고 또 저도 어제 저희 시방쇼 방송하면서 또 저도 방송을 위해서 네. 또 봤는데 근데 그 영상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공동 중계를 좀 하면서 이제 다른 채널하고 좀 연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원래 MBC가 주관했는데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것을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뭐 성관이 영상이 하여튼 그 영상들을 그 몇 군데에서 좀 합의가 된 곳과 저희는 이제 또 연계를 한 그런 거라서 방법이 있었으면 우리도 할 걸 그랬구나.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참고 봤는데 그냥 제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무 해롭고 너무 괴로웠다라는 저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정치도 아니고요. 뭐 12건은 무슨 깡패 수준만도 못한 정말 시정잡배 수준의 토론을 하던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고장난 레코드판 같이 자기 말만 하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토크 지분이 한 50% 되는데 그 50%의 토크가 너무나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정상적인 토론회가 진행될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괴로우셨나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있었던 논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어제 정치 분야하고 또 외교 안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승전으로 다 수사 재판 탄핵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그게 깔때기가 수렴하듯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어제 앞건은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 제가 이준석 후보는 늘 반정치의 상징이고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제가 뭐 어느 개인에 대해서 퇴출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드문데 이 반정치 유형의 정치인 뭐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이준석 이런 부류는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기 때문인데 어제는 스스로 본인이 반정치 유형의 정치인임을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좀 선정적인 단어 내지는 그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제 뭐 거의 문매를 맞다시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입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준석 같은 유형의 정신이 왜 퇴출돼야 되느냐? 잘못을 해도 성찰이 없어요. 그냥 고장난 겁니다. 그냥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준석 퇴출 운동에 대해서는 더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어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선거에 아예 이제 승산이 없다 보니까 선거는 포기하고 완전 분탕질 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제 보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 한 분은 이제 뭐 무슨 막걸리 드시고 나온 아저씨처럼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답변을 해도 듣지 않고 똑같은 말 하던 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중학교 무슨 사춘기 말싸움 하러 나온 그런 중학생 같은 그런 후보가 모든 걸 덮어버렸죠. 예, 무슨 뭐 여성의 민감한 부분 이런 걸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여과 없이 대선 토론에서 얘기를 해버리면서 모든 게 다 덮여버렸어요.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나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뭐 북핵 얘기도 했었고 개헌 얘기도 했었고 뭐 사법 얘기 내란 종식 많이 했는데 모든 걸 그냥 이런 소위 말하는 두 명의 빌런들이 덮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 시작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자기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 한 10분 전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들 무고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왜 퇴출을 감히 입에 올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하면서도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고 전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요. 자기가 가진 힘의 크기를 본인이 모를 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칼이라는 것을 망나니가 휘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칼춤을 추겠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 문제됐던 발언도 뭐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냥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런 단어들을 쓴다거나 그런 걸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것과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온 가족이 그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이 가져올 영향력과 파장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칼이 쥐어지면요, 보통은 칼이라는 게 횟집 사장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쓰면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칼이라는 건 강도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칼을 강도에게 쥐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론에서 레거시에서 마이크를 대주면 대줄수록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전 퇴출시켜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송평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좀. 네. 예. 어제 참 보기가 힘들고 민망했는데요. 역시 준비되고 안정된 대통령감은 이재명 후보뿐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예. 토론이었다고 보고요. 뭐 권영국 후보도 일종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네거티브만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안보 주제와 관련 없이 자기 지지층을 향한 어떤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몰상식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외교 얘기가 나와도 이낙연, 통일 얘기가 나와도 이낙연, 정치개혁 얘기가 나와도 이낙연. 이낙연하고 어제 뭐 이렇게 서로 뭔가를 합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낙연 이야기하면 와, 이낙연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도와주자,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재명을 찌르는 칼이 이낙연 하나밖에 없습니까? 김문수 후보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토론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이것을 알 수가 없지만, 밝힐 수도 없지만 아마 김문수 후보는 엄청나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은주 반장님 카페에 이렇게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안 보자니 찜찜하고 보자니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의리상 도리상 차마 패싱 못하고 3차까지 챙겨본 TV토론. 개인적 결론은 군계 일학 넘사벽 이재명 캬, 내로남불 핫바리 김문수 퍽, 오만방자 싸가지 이준석 콱, 간어제초 소신남 권영국 끙. 간어제초 아주 어려운 성어를 써주셨는데, 옛날에 그 등나라라고 있는데 중국 주나라 시대 때 제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강자들 사이에 끼어서 좀 괴로움을 겪는 것을 간어제초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글자 쓰셨네요. 예, 이런 해주셨습니다. 데미안님, 이준석이 정치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양반이었다고 말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가족끼리 저녁 식사하면서 시청했는데 너무 역겨워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지후는 못 알아먹겠지만 너무 저질스러워서 부끄럽습니다. 하버드는 그런 거나 배우는 겁니까? 어제 우리 정어리 TV는 방송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앵커님 119 실려가셨을 겁니다. 혈압 높아져서. 정말 저 힘들게 봤어요. 보수형님 TV님, 어제 토론 본 대학생 딸이 이준석 발언에 갑자기 욕을 하는 걸 보고 어른인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 꼭 투표하자고 하더군요. 마지막 이재명 후보님 연설 도중 울컥한 모습에 남자인 저도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로 갚아줍시다. 예,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이준석이 했던 말을 옮기기도 그렇고 다시 듣기도 괴로워서 안 다루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워낙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준석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 그런 기술을 도대체 어디서 익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사람이 더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이준석이 나이가 40이 됐잖아요. 어제 보면서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대 기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독재가 한창일 때 그때 이제 김영삼 정치인이 사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선이냐 41살인데 26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선이 됐어요. 그 41살에 김영삼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합니다. 내가 박정희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그리고 그때 김대중 의원이 46살이었어요. 다들 40대죠. 그렇지만 그 40대 젊은 사람들이 박정희 독재 이거 맞서서 싸우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치를 들고 나선 게 40대 기술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수가 유진산 총재였을 거예요. 구상유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40살 이제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철승 후보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박정희하고 붙게 됐죠. 그런데 그 횃불을 맨 처음에 든 사람은 41살의 김영삼 의원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재와 맞붙어 싸웠는데 사실 그때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였죠. 박정희 정권이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부정선거를 하고도 68만 표인가? 뭐 잠깐 그 정도로 이겼을 거예요. 그때 군대는요 99%가 박정희였어요. 왜? 투표를 하는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집어넣게 했거든요. 그때 60만 대군인가 됐는데 그런 부정선거를 하고 됐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준석이가 나이가 40이에요. 40이라면 왜 40살부터 대통령 출마할 수 있게 합니까? 그래도 40이면 뭔가 좀 세상의 물리도 알고 철도 들고 역사의식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40에 대통령 출마 자격 부여한 거죠. 그런데요. 어제 이준석 하는 것은요. 기술자라고 부르기도 참 안 어울리는. 어떻게 이런 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지? 어? 어떻게 이런 놈이 40을 먹었지? 제 아들 같으면 그냥 안 두겠어요. 도대체 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어제 그 욕설 부분 정말 괴로우시겠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참고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제 권영국 후보는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그때 뭐 얼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기현 변호사님. 예. 이준석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냈죠. 예. 이제 대선 후보에 사퇴해야 되겠다. 처음엔 권영국 후보가 이게 무슨 맥락에서 한 말인지는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파악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극우 유튜버 일각에서 제기했던 그런 음모론에 기반한 거를 주어 없이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토론에서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준석 후보 딴에는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계속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우 커뮤니티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절여져서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보여준 거고, 그 극우 유튜브 속에서 살았던 윤석열만큼이나 극우 커뮤니티에서 살았던 이준석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신은규 대표님 예. 어떤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아니 지금 이준석 저 뭐 후보라는 말 붙이기도 싫은데 저 이준석이라는 자가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할 때 그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본인이 미간을 막 찡그리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정을 스스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불쾌감을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지금 표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저 의도가 뭐냐면요. 여성의 인권을 걱정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성의 인권을 도구화하고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노동당의 이중기준을 폭로하겠다 이런 의도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신상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으로 지금 저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저는 저 이준석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가짜 엄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자식을 반으로 가르자고 해요. 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인권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그 가짜 엄마와 똑같은 아주 역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이준석의 사악함이 하나 더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기서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 또 내지는 그 가족을 특정하면 본인이 저거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저 영특함, 사특함, 아하. 저 사악함까지 저 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하나 모르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머리 10번 굴려서 저짓거리를 한 건데 국민들은요. 머리 10번 안 굴려요.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그러니까 국민적 인사이트에 저 지금 꾀돌이 같은 아주 그 악당의 그 사특한 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저 상황에서 이준석이나 이준석 지지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준석이 성역을 깨는 용기를 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당당하고 우리 후보가 금기에 도전하는 아주 기백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왜 강도를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 뭐라고 하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백 있게 바바리맨이 여고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알몸 보여주면 그 됩니까? 그 바바리맨의 기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도가 기백 있게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해서 돈을 뺏는 그 기백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지지자들 그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통할 아주 궤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전 이 부분이 이준석 퇴출해야 될 가장 강력한 논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이준석은 세 사람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중성과 거짓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한동훈의 나불나불과 경박성이 들어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김건희의 천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게 누구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이준석. 담도 넘지 않고 시끄러 임마 얘기하면서 쇼를 즐겨하는 그 이준석.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해로운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직접 적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는데도 답변을 유보했다.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 돼지 발정제 홍준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도자의 자세는 그처럼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죠. 송평수 변호사님, 지금 한 변호사가 이준석을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던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고발자 입장에서요? 아니 지금 이 고발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한테는 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민주당도 그리고 고발할 겁니까?
그거는 뭐 아직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특유의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혐오의 정치, 특히 여성을 어떤 도구화해서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대에 불과한 분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현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반대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법치보다 더 강한 게 정치거든요. 저는 이준석의 저 행태는 고발을 해도 어차피 수사기관에서는 저거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또, 나는 특정 안 했고, 또 그 법꾸라지처럼 윤석열처럼 굴 거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발도 필요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법치보다 더 강한 국민적 심판, 전 정치로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 부분에 대한 저 반정치는 법치로서 우리가 뿌리를 뽑는다기보다는 정치 복원의 일환으로서 이준석 퇴출 운동이 전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전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준석 얘기 더 안 하고 싶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준석이라는 사람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들을 위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이준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표결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밖에서 쇼하고 있었죠.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담 넘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보좌관이 저 담 넘어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러 새끼야. 그랬던 자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글쎄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사진 한번 쭉 보여줘 보세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국회 앞에서 막 그 뭐 다투는 모습 이런 것만 보여줬죠. 경찰들이 국회 앞을 다 가로막고 있었고 예. 이준석 후보는 경찰들한테 이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보좌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담 넘어가는데 담을 넘어가시죠라고 예.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이제 본인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맨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라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국회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거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그리고 젓가락 발언 이건 말해서 뭐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반응도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펜코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이걸 쉽사리 실드를 못 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여서 저는 최소한 오늘 아침에 최소한도의 어떤 사과나 뭐 유감 표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뻔뻔하게 자기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허위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국회 담 넘어서라도 빨리 안 들어왔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뭐 나는 통화하고 있었다. 뭐 그때는 뭐 의결이 된 후였다 하면서 온갖 변명으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이런 부류가 범죄자라고. 예. 자기한테 지적하면 나만 잘못했어? 쟤네들도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딱 이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신은규 대표님 보시기에 이준석이 왜 국회 앞까지 와놓고 표결하러 안 들어가고 밖에서 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면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집에 불난 거랑 비슷하거든요.
집에 불 났으면은 소방차가요. 그냥 있는 차도 끌어내면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불 꺼야 되니까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또 내지는 국민의힘의 18명의 의원들도 국회 안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요. 담을 넘다가 다치는 거 감사하겠다. 들어가서 계엄군한테 총에 맞서는 거 나 죽어도 죽을 거고 하고 맞겠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는데 이준석은 그게 없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거 무섭다. 난 쫄았다. 안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카메라도 많은데 그 경찰 하급 직원들하고 그 YS 옛날에 그 흉내내는 것처럼 소리 한 번 치고 호통 한 번 치면 내가 여기서 민주투사 비스무리하게 이미지 잡히지 않겠냐. 마치 한동훈이요. 부천 화재 현장 가가지고 딱 이렇게 턱에 손을 딱 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다다닥 터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겁자 내지는 이런 식의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적 위기까지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정치 연절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로운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이런 사람들은 입장이 없습니까? 아니 이런 발언 괜찮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다당의 대통령 후보로 밀 수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찍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사과를 안 하면 자기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 옆에서 이준석 중심으로 뭐 세대 교체니 뭐니 뭐 교체 노래를 부르고 있던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악에 침묵하고 악에 동조하는 거, 악을 방치하는 거, 그거 사실상 한 편인 거죠. 악과 한 몸인 거죠. 이 교체가 아니라 그냥 젊은 윤석열이에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여기에도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준석 후보가 그 당시에 뭐 술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있었다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국회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는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국민이 주권자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장이 직원을 뽑는다고 우리의 일꾼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 뽑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못 뽑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집에 갔을까? 왜 샤워를 했을까? 혹시 계엄군에 발각되거나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외부에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집에 숨겨져 있어서 그걸 혹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문속의 외님, 쿠데타 일어났는데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는 새끼는 처음 봅니다. 그러는데 아니 국회까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고 옆에 보좌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시끄러 임마. 그거는 뭡니까? 나는 지금 표결에 참여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본질 아닙니까? 송평수 변호사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라는 엄중한 사태였고 그것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본인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요 장수들이 말입니다 사병들부터 앞으로 보내고 본인은 뒤에서 지휘를 한다? 그 령이 씁니까? 사령관이 먼저 돌격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해야 사병들이 따라가지 혼자 뒤에서 관망하면 그게 말이 령이 서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준석 후보가 이거는 말이 입이 10개라도 저는 변명하면 할수록 더 없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좀 비굴해 보이는데 지금 계엄군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죽더라도 자기가 제일 먼저 죽어야죠. 그런 의도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할 때 가장 뒤에 있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럼 친일파랑 똑같죠.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죠. 국민들이 피를 흘리기 전에 내 피부터 먼저 흘리겠다고 먼저 들어가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아주 한가롭게 영상 찍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담 넘어가서 들어가라는 그 보좌관이요. 이준석 의원 보좌관이 아니고 저도 잘 아는 친구인데 천하람 의원 쪽의 보좌관입니다. 그 친구가요 힘이 세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무게도 한 100kg 가까이 나가요. 굉장히 건장합니다. 이준석이 맘만 먹으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담 넘게 다 도와주는 사람이고 심지어도 가능하니까 의원님 뭐 옆방 의원이지만 여기로 넘으시면 됩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쫄아가지고 밖에서 서 있겠고 구경이나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합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배지를 떼고 그 보좌관이 배치다는 게 훨씬 낫죠. 그 보좌관이 배치다는 게 훨씬 나라에 유익합니다. 저는 이준석의 민낯이 지금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거의 수습불가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HYP님께서요. 뉴스타파에서 김 여사한테 얘기해서 성상납 무고죄 문제 해결해 줄게라는 이준석 명태균 카톡 내용 공개했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 김규현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아, 예.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명태균 씨랑 나눴던 대화 중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을 뭐 성매매, 뭐 성접대 이런 걸로 제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징계하려는. 그것 때문에 명태균하고 다급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 당에 내가 얘기를 해갖고 무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온 게 있고요. 이게 최근에 보도가 됐었고 어저께 지금 뭐 이제 젓가락 토론회 발언 때문에 묻히긴 했습니다만 어제 낮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단일화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뉴스타파 기자가 요런 주제로 질문을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예. 질문했는데 질문을 커트시켜버리고 그리고 떠나는 이준석을 쫓아가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준석의 수행원이 그 기자랑 몸싸움을 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소위 말하는 입틀막을 하는 거죠. 기자들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어제 토론 때문에 묻혔지만은 저는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MBC 기자들을 막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막 질문을 커트하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이준석 수행원 이준석 측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압도적 익숙함입니다. 이거. 예.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교체를 말하고 뭐가 새롭다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준석이 과거에 상품성을 가졌을 때 보수에서도 희망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준석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언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언론 매체 크기도 가리지 않고 진영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다 인터뷰하겠다. 이제 이런 모습들, 피하지 않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특히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좀 가리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다, 다르다,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준석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뉴스타파 기자랑 차도 한 잔 못 마셔요. 전화도 한 통 못 받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대화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지지를 받아와서 여기까지 몸집을 키워온 건데 지금은 본인이 그동안 지지받아왔던 행동들과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리틀 윤석열. 어제 권영구 후보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냥 40대의 윤석열. 40대 술도 먹으니까 술 먹는 윤석열 똑같은 겁니다. 단 안 넘는 윤석열. 네, 비겁한 윤석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요. 이준석은 다시는 제가 볼 땐 동탄에서도 그 지역구의 구민들이 이준석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누가 지지를 더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데 이준석은 자기 무덤 파고 있을지라도 국민들의 이름으로 전 퇴출시켜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정치에서도 안 되고요.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번에 민주당 입당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우리가 2부에 모십니다. 더 한번 이준석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지요. 어제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 한 번 더 하자. 김어준 뉴스공장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김어준 대표가 관심 없다 그랬네요. 아니 먼저 오려면요 뉴스타파 인터뷰 한번 하고 오세요. 그거 먼저 하면은 뭐 김어준 씨한테 가서 뭐 토론회도 하고 요구할 자격이 생기지. 뉴스타파하고 전화도 못 받는 쫄보가 뭘 한다고 지금 덤빕니까? 힘센 척하고 그냥 멋있는 척하는 거지. 지금 급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왕이면 하려면은 허은하 대표랑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여기 참석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한 10분 안에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토론 정리하면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입장에서 우리 송병수 변호사님은 3차까지 이어진 TV 토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공이 이재명 후보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대통령감이다. 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시종일관 네거티브를 하려고 나왔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를 못하고 이재명 후보의 작은 부분을 들추어내서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내일이 사전투표.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대던 단일화도 하려면은 오늘까지인데 이준석 하는 거 보고는 이제 단일화도 하자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뭐 2번이나 기자회견 회견까지 했고 아니 이준석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됐는데 그 쓰레기를 오물을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이제는 합쳐도 마이너스 나니까 그러니까. 안 사죠.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그동안에 거의 이거 저는 폰지 사기 수준이라고 보는데 너무 거품을 많이 키워놨어요. 그래놓고 경쟁력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만 그동안 벌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 살 겁니다. 예, 어제 그 토론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거품이 이제 확 꺼질 것으로 보는데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양자 대결 이런 걸 보면은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양자로 가면은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이준석이 없으면 그렇게 봤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제 이준석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득표율이나 이런데 이게 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잘 된 게 뭐냐면요. 이준석에게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결국 윤석열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양두구육을 우리가 늘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윤석열과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게 본질이고요. 윤석열과 같이 손붙잡고 입당을 촉구했고 대선을 치러서 세대포이론이라는 용도 폐기된 이론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쳐온 게 맞기 때문에 저도 제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있었고 책임이 너무 크죠. 그 책임을 씻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더더욱 이준석 퇴출에 제가 가장 전면에 쓸 것이고 이준석의 책임에 있어서는 윤석열 시대를 연 장본인 이거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보다도 더할 친이 쿠데타의 곱빼기에 10번을 더할 인간 유형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리죠. 이번 대선은 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승부나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는 그런 선거다라고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되나 누가 되나 이런 것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이제 경찰이 어제 한덕수, 최상목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상민도 원래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한덕수가 길을 쓰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한덕수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꿈뻑꿈뻑하고 있지만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게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내란의 주요 가담자가 되고 공범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몰아붙였던 놈들이 다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권성동, 윤석열, 윤상현 이런 자들, 권영세. 근데 이제 다 드러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덕수가 이렇게 하려고 난리를 치겠느냐. 뭐 지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김문수한테 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대통령 될 수도 있어. 대법원도 다 손 써놨거든. 이재명 후보 날리면 돼. 그럼 우리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손해볼 일 없어.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하겠냐? 그러면 너 내란죄 빼주고. 그 다음에 말이야. 나중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 됐더라도 야 이거 나 대선 후보였는데 나 탄압하네.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였다니까요. 김기현 변호사님, 최상목 한덕수 출국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뭔가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 조사에서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진술해 왔던, 자기가 주장해 왔던 거랑 상당히 다른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막 이완규령과 알박기라고 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한덕수라는 사람의 평생 관료로 자라왔던 그런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온 거거든요. 굉장히 무리하게. 왜 그랬겠습니까?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게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후보가 계엄 전에 포고령을 알았고 CCTV상에 보면 여러 가지로 뭐 회의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평소 캐릭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윗사람이 결정을 하면 그걸 철저하게 따르고 그거를 오히려 받드는 캐릭터지 계엄에 뭐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고 뭐 직을 걸고 이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엄 당시에 오히려 윤석열의 뜻을 더 받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엄을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을 법한 사람이지 자기 주장대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대를 했다면 이래서 반대한 거예요. 이거 계획이 너무 엉성한데. 요런 부분 보강해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거를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와서 포장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상민은 진작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뭐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이제 6개월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됩니다. 근데 거군요. 뭐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뭐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해놓는 거는 뭐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실무상 뭐 그렇게까지 정해진 기한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종식시키지 않으면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감춰져 버리는 거죠. 지금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내란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게 저는 이 문건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윤석열한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놓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세 놈들이 똑같이 부정한 게 있어요. 문건을 전했잖아요. 최상목이 또 이상민이는 뭐 저쪽으로 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 최상목이 뭐라고? 뭐 주머니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길래 다들 이렇게 제대로 본 적도 없다. 집에 와서 보니까 있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걸 맨 먼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자들의 거짓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종을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그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평수 대변인님, 우리가 그동안 최상목 했던 것을 쭉 봐서 저자의 어떤 그것을 다 아는데 최상목이 윤석열한테 뭐 문건을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런 거 있었나? 이럴 사람입니까? 부처 수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문건을 직접 주든 간접적으로 주든 줬으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숙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건에는 국회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 편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 아니겠어요? 윤석열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도 가리고 거기에 본인이 가담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그럴 의도라고 봐야죠. 근데 저 문건이 저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게 과연 윤석열과 김용현을 주범으로 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지시를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사실은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저걸 무슨 전달받아가지고 본인들은 이행만 해라 다 몰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계엄의 실상을 지금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더 깊숙하게 관여됐을 가능성까지 저는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패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단적인 예가 경호처 직원들 몰랐을까요? 비서실 몰랐을까요? 아니 매일 대통령하고 한솥밥 먹고 같은 공간에 서 있는데 그 계엄을 준비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근데 지금까지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가 안 됐었지만은 경호처, 안보실, 비서실 싹 다 수사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더 가까울수록 저는 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더 추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사람 그날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5번 정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그냥 지시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추경호도 상당히 긴밀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 결국에는 정치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전 추경호도 내란에 저는 진지한 공모를 저지른 공범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저 사람들을 주변화시켜서 뭔가 윤석열이 몸통이고 다 지시받아서 했다. 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모자들이 곳곳에 있을 가능성을 전 더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최상목의 거짓말은 한 차례 드러났죠. 휴대폰 안 바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꾼 사실 다 드러났고. 그렇죠. 이 단적인 예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그 부하가 얘기를 했지만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이제 군을 빼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 사람아 일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혼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안수만 그랬을까요? 저는 모든 국무위원, 모든 비서실, 모든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엄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골모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자기들이 밀리니까는 자기들의 이제 각자의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그랬을까 싶어요. 전 12.3 비상계엄 때도 국회를 맡고 있던 그 기동단장이 8기동단장인가가 저한테 했던 말을 아직도 좀 못 잊어요. 예. 이것은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길을 트고 국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길을 안 터주면 이거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동단장 총경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면전에서 국민들 앞에서요. 예. 이런 사람만 있었겠냐고요. 박안수만 이랬겠냐고요. 다 그랬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및 내란이
한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둔감해지셨어요. 마치 오래전 일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내란 세력 중 일부만이 사법적 단죄를 진행 중인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고 그 부분에 정치적 또 단죄가 바로 이번 대선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또 정치적 단죄가 돼야 사법적 단죄까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내란이 더 정리하기 힘든 게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반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쉬워요. 그냥 하나회들 딱 정리하면 끝날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내란의 씨앗들을 지금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진압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투표도 한 6일 남았고 또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이 말보다는 압도적인 응징, 압도적인 진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장 반드시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투표율이 1% 올라갈 때마다 한 대씩 매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율이 72%다. 그럼 72대 때리는 건데 투표율이 예를 들어 85%다. 그럼 85대, 13대 더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은 매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 한 표가 저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숨어있는 저놈들에 대해서 완벽한 응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압도적 응징의 의미로 이번 투표를 좀 의미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재외 국민 투표율이 거의 지난번에 예, 비해서 역대 최고를 최고죠.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나라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들은 더 투표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정말 이번 투표는요, 내란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건이 도대체 뭐였는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됩니다. 이 새 놈들 거짓말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저자들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지요. 저건 서로 짠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공통점은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예. 저런 것들이 뭐 얘기가 오가고 뭐 그런 건 맞지만 나는 몰랐어, 나는 아니야, 예, 이런 거에 지금 치중해가지고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 사자회동 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완규 법제처장 무슨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지, 우리가 어떻게 진술을 해나가지 라고 진술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는 그런 대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내세운 구호라서 꼭 그것 같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건데요. 노소를 불문하고 가짜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준석 정말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될 자 살펴봤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손학규는 뭐고 이낙연은 또 뭡니까? 나 참 궁금해요. 신인규 대표님 보시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궁지에 몰릴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가면 쓰고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낙연이 가장 궁핍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이낙연의 행위 하나하나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입증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면 쓰고 오래 잘 사셨어요. 오선 의원 하시고 전남지사도 한번 하시고 또 국무총리 하시고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면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셨던 분인데 그동안에 국민들을 잘 속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김영주 의원과는 이거 더 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냥 그분들은 철새예요. 그냥 진영을 오가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내란을 보고 또 내란에 대한 김문수의 태도를 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오는 헌법 파괴 세력을 보면서도 지지하겠다라고 하니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 같은 부류는 철새가 아니라 이건 새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너무 아깝다. 그냥 그동안의 인생을 참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마무리가 너무나도 좀 추잡하다라는 생각이 그러게 듭니다. 말이에요. 아니 송평수 대변인님 이낙연 총리 아시잖아요. 아니 그 갈 곳이 있고 손을 잡을 사람이 있지.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더군다나 민주당 대표를 했고 이낙연 정치를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김대중 총재 관련된 글 써가지고 발탁이 됐고 그대로 쭉 자기가 자라온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변신을. 이낙연 전 총리의 본래의 마인드는 보수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지금까지 마치 중도 보수나 약간의 진보인 척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들었을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그 사고 체계가 진작부터 민주당의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은 다른 정당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총리 보면서 경찰이 다른 경찰이랑 좀 싸웠다고 아니면 자기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조폭에 투신하는 꼴입니다. 이거는 경찰복을 내던지고 네. 사람도 아니죠. 이번에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호남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기능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쓰레기통을 쓰는 이유가 쓰레기가 너저분하면 치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을 지정해주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에 2개의 쓰레기통이 생겼다고 봐요. 예, 2개의 쓰레기통에 잘 모여 계시면 국민들이 다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라 모여놓은 것만 잘 폐기하면 되거든요. 수월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한 곳으로 더 모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저거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또 통합이니 뭐 외연확장이니 이렇게 표현하실 텐데 비빔밥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근데 군대에서 우리가 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짬통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혼합은 짬통이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짬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예, 내일입니다. 내일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방송 전에 일찍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오고 싶은데 약간 걱정되는 게 투표를 너무나 기다렸다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줄이 길게 서 있으면 제가 준비하는데 늦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방송 끝나고 가는 게 나으려나? 예,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사전투표가 열리는데 저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본투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딴 데서 못 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서울로 이전이 된 줄 알았어요.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전입신고한 사람이 많다고 늦어져갖고 며칠 늦어져서 그 며칠 차이로 명부에서 빠졌군요. 예, 제 명부가 부산에 있는 겁니다. 오. 근데 저는 사정상 그때 사전투표를 못했거든요. 본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전날에 알았죠. 나 부산에 가서 투표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부산에 부산 가서? 예, 투표하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전 투표를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사전 투표가 시간이 6시부터 6시까지. 6시죠. 그러니까 아, 6시까지고 예, 본투표가 6시, 이제 본투표가 8시인데 예. 제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리면 뭐 편리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외 국민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넓잖아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79.5%라는 아주 경이로운 투표율을 우리 재외 국민들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내란 진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라고 저는 보고 애국심으로 보는데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이 뒤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재외 국민들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에 나라가 고마워서 그 지키려고 그렇게 애국심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사전투표 편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외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열기에 좀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내일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사전투표 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3차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너무 간절해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꼭 이번에 투표를 하셔가지고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내일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3만 명 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가 절반이 안 됐네요. 예,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힘차게 우리가 100만 정어리 점프 운동하고 있는데 빨리 100만 정어리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규현 변호사님,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90년